2004년 11월 23일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에 있는 로빈스 아카데미의 교사들은 출근하지 않는 다이앤 틸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로빈스 아카데미는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 고등학교였습니다. 58살의 다이앤은 설립자이자 존경받는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어제 퇴근할 때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이렇게 연락 없이 결근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는 다이앤의 집을 찾아갔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차고엔 그녀가 늘 타고 다니던 98년식 검은색 캐딜락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외출했을까 생각하다 창문으로 집 안을 살폈을 때 어질러진 모습을 발견하곤 신고했고 경찰들이 다이앤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집안은 한눈에 봐도 강도가 뒤진 듯 어질러진 상태였습니다. 집안 곳곳 나와 있는 옷가지들과 신발, 술병이 보였습니다. 소파엔 총알 자국이 선명했고 식탁 위엔 다이앤의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이 벌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9시 출금에 실패한 ATM기 영수증 3장이 있었습니다. 다이앤은 돈을 목적으로 한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연락을 받고 집에 달려온 다이앤의 아들은 그녀의 집에 늘 보관하고 있는 총 한 자루가 사라졌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계좌를 추적하고 동시에 이웃 탐문과 주변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그녀의 학교 학생들은 사회에서 문제아로 찍혀 감옥에 다녀온 학생들도 있었기에 더 유심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다이앤은 이웃과 동료,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봤고 가르쳐준 교사였기에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그녀를 찾아올 만큼 많은 이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학생이 상황과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량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었습니다. 다이앤의 마지막 행적은 전날 밤인 11월 22일 동창회였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다이앤이 곧 태어날 두 번째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고 25일에 있을 추수감사절을 맞아 남자친구와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즐겁게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번 여행에서 그녀에게 프로포즈할 계획이었지만 그녀의 실종 소식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다이앤의 집으로부터 400km나 멀리 떨어진 댈러스의 판사로 있었고 며칠 동안 그의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다이앤의 주변인으로부터 그녀에게 앙심을 품거나 돈을 노릴 만한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ATM기 영수증의 핀 번호를 확인하자 다이앤의 집에서 매우 가까운 주유소의 ATM기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즉시 주유소를 찾아 CCTV를 확인합니다. 다이앤의 카드를 가진 이는 3, 40대로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흑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밤 8시 52분에 들어와 59분까지 몇 번 인출을 시도하더니 실패했는지 빈손으로 주유소를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가 주유소를 떠날 때 타고 있던 차량은 다이앤의 캐딜락과 동일한 차종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이번엔 10대로 보이는 소녀가 다이앤의 카드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쉽게 하나로 약 50만 원을 찾았고 주유소를 떠났습니다. 차량은 30분 전과 동일한 다이앤의 캐딜락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23일 새벽 다른 지역의 ATM기에서도 다이앤의 카드가 사용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때 남녀는 함께 들어왔고 함께 흰색 픽업 트럭을 타고 떠났습니다. 경찰은 2명을 공범으로 확신했고 다이앤의 차를 수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차는 이미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23일 새벽 한 운전자가 도로가에서 불에 타는 차량을 발견하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은 화재를 진압 후 남아있는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목격자는 비슷한 시간에 현장 근처에 있던 흰색 픽업 트럭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이앤의 사건을 맡은 경찰은 즉시 차량 담당 수사관을 찾았고 차 안엔 사람이나 시신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CCTV 속 용의자의 모습과 다이앤의 사진을 붙여 실종 전단을 붙였습니다.
이웃과 학생들은 그녀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수사관은 그녀의 집에서 범인의 어떤 증거라도 나오길 바라며 계속해서 조사합니다. 그때 식탁 위에 있던 술병에서 지문 한 점을 수집합니다. 범인들은 장갑을 끼고 범행했으나 술을 마실 때만큼은 장갑을 벗은 것이었습니다. 한편 수배 전단 속 용의자가 모텔에 있다는 제보 전화를 받습니다. 신고자는 모텔 주차장에 주차하는 흰색 픽업 트럭을 보았고 중년 남성과 10대 소녀로 보여 기억에 남는다며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시 모텔에 도착한 경찰은 주인에게 전단 속 인물을 확인했고 주인은 그들이 며칠 전부터 머물고 있다며 객실을 안내했습니다. 11월 24일 둘은 저항할 새도 없이 체포당했습니다. 객실에서 다이앤의 집에서 사라진 권총과 그녀의 것으로 보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롤렉스 시계, 빨간 여행용 가방과 전자제품도 찾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경찰서로 옮겨졌고 각자 분리되어 신문실에 앉게 됩니다. 그 둘은 33살의 로니 닐, 15살의 펄 크루즈로 부녀 사이였습니다. 로니는 여러 증거 앞에서 절도를 인정했지만 그녀의 실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로니는 지난해 잔디깎기 전단지를 배포하다 다이앤을 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혼자 살고 학교 일로 바빴던 다이앤은 정원 관리가 힘들었고 로니의 전단지를 받아들곤 그를 고용하기로 합니다. 로니는 흑인이었지만 다이앤은 어떠한 편견도 없이 친절하고 다정하게 그를 대했으며 점차 로니도 자신의 고민이나 상황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로니는 부인과 이혼 후 사춘기의 딸아이를 홀로 키우는 게 어렵다며 학교도 가지 않는 딸아이를 위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교사였고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길 마다하지 않았던 다이앤에게 로니와 그의 딸은 충분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녀는 로니를 통해 딸아이에게 그네 세트를 선물하고 따뜻한 애정의 편지도 건넸습니다. 로니 또한 그녀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며 다이앤의 마음을 얻기도 합니다. 로니가 일하는 동안 펄은 종종 다이앤의 집을 방문하며 그녀와 상담도 하고 격려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니의 머릿속엔 다이앤의 돈을 훔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에게 다이앤은 혼자 사는 돈 많은 쉬운 먹잇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우연히 22일 밤 세차장에서 다이앤의 차를 발견했고 글로브 박스 안에 카드가 있어 훔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다이앤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메모지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어 인출할 수 있었고 TV에서 다이앤의 실종 뉴스가 나와 혹시나 자신이 연루될까봐 다이앤의 차를 절도해 불을 지른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경찰이 그의 전과를 조회했을 때 그는 이미 여러 차례의 강도 전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22일 밤 로니의 휴대전화는 다이앤의 집 근처에서 전원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술병의 지문이 로니의 지문 일부와 일치했습니다. 여러 증거를 들이밀며 그를 압박했지만 그는 열흘 가까이 신문받는 동안 그녀의 실종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의 딸을 압박하기로 합니다. 펄 또한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둘 밝혀지는 증거와 압박에 결국 12월 3일 입을 열게 됩니다. 2004년 11월 22일 오후 7시 30분경 로니의 계획하에 펄은 다이앤의 집 문을 두드리며 그녀의 차가 고장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고 다이앤은 흔쾌히 들어오라 했습니다. 집안엔 다이앤이 여행용 가방을 펼쳐놓고 짐을 꾸리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펄은 품 안에서 로니가 준 권총을 꺼내 들었고 그를 들어오게 합니다. 이내 강도로 돌변한 두 사람은 다이앤을 결박하고 집을 뒤졌지만 별로 얻은 것이 없자 로니는 다이앤의 지갑에서 현금 카드를 뽑아들며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펄에게 감시를 맡긴 채 카드를 들고 근처 주유소의 ATM기로 향했지만 다이앤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곤 집으로 돌아와 격노합니다. 다이앤을 위협하며 제대로 된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그녀의 고양이를 죽이겠다고 소리치자 결국 다이앤은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말했고 이번엔 펄이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펄은 하나로 약 50만 원 인출에 성공했습니다. 펄이 다이앤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로니는 다이앤을 침실로 데려간 후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동안 펄은 다이앤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일이 끝난 후 로니는 다이앤에게 집을 나가 차에 오르라고 명령합니다. 다이앤은 신고하지 않겠다며 제발 이대로 떠나달라며 나가길 거부했지만 로니는 소파에 총을 발사하며 말을 안 들으면 다음은 머리에 발사하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다이앤은 티셔츠만 입은 채 그들의 픽업 트럭에 올라야 했습니다. 로니와 펄은 다이앤을 시골의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이앤은 목숨을 구걸했지만 로니는 그녀의 간청을 무시하고 진흙투성이의 들판에 쓰러진 다이앤에게 5발의 총알을 발사합니다. 다이앤은 숨이 끊어져 가면서도 자신이 아닌 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다시 다이앤의 집으로 가서 그녀의 차를 끌고 나와 불까지 질렀습니다. 펄은 검찰과 거래를 한 후 수사관에게 다이앤의 시신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이앤의 시신은 덤불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이앤의 장례식에서 그녀를 그리워했고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가 나와 다이앤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펄과 로니가 체포된 후 많은 사람이 로니보다 펄에게 집중했습니다. 15살밖에 안 된 소녀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야만적인 범죄에 연루되었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펄은 10대가 되면서 부모의 이혼 후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집을 나가 아버지 로니의 트레일러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지만 펄에게서 신체적인 학대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펄 또한 학대당한 적이 없다며 보호시설에 가지 않았습니다. 로니는 펄이 겨우 13살 때 처음으로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들에게 돈과 약물을 받고 딸을 팔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로니는 펄에게 술, 마리화나 코카인을 알려주며 빠져들게 했습니다. 재판 동안 펄은 배심원들에게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앤을 4시간 이상 인질로 잡아두고 황무지에서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니는 7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역한 지 5년 만인 2010년 6월 처방받은 항우울제를 모았다가 입안에 한꺼번에 털어놓곤 자살했습니다. 펄은 유죄를 인정하고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가 사건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과 출산 후 DNA 검사 결과 아기는 로니의 아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2009년에 조기 석방되었습니다.